수원 외곽의 오래된 주택 3층. 고하연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줄곧 혼자 살아왔다. 공무원으로 40년을 일하다 정년퇴직한 후엔 아들 준석이 결혼해 데려온 며느리 연아와 함께 지내고 있다. 조용한 골목, 단출한 가족. 퇴직 후 평화로운 노년을 기대했지만 연아가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뭔가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연아는 은행에 다니는 28세의 여자였다. 겉보기엔 별 문제 없었다. 인사성 밝고 예의 바르며 말도 조곤조곤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지 않았다. 결혼식 후 며칠은 둘 사이에 어색함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가까워지지 않았다. 특히 고하연이 이상하게 느낀 건 연아의 생활 패턴이었다. 결혼한 지 이제 겨우 한 달이 지났는데 매일 밤 10시만 되면 연아는 아무 말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 후론 아침까지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화장실도 가지 않았고 물 한 잔 가지러 나오는 일도 없었다. 그녀는 처음엔 직장 생활에 피곤하겠거니 생각했다. 은행 일이 고되고 조용한 공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이해하려 했다. 하지만 한 달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되는 행동은 쉽게 넘길 수 없었다. 아무리 조심스러운 성격이라 해도 가족과 사는 집에서 그렇게 철저히 문을 걸고 사는 건 이해하기 힘들었다. 게다가 아들 준석은 건설 현장 파견 근무 중이라 지방에서 한 달에 한두 번 겨우 집에 들렀다. 연아와 함께 있을 시간조차 거의 없었다. 신혼이라고 부르기엔 거리감이 너무 컸다. 처음 몇 주는 화상통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걸 얼핏 봤지만 그마저도 요즘은 뜸해졌다. 고하연이 조심스럽게 물어봐도 연아는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요즘 남편이 바빠서 그렇다고 각자 바쁘지만 잘 지내고 있다고 웃으며 넘겼다. 그 웃음이 오히려 더 찜찜했다. 어떤 진심도 닿지 않는 껍질 같았다. 마치 뭔가를 감추고 있다는 느낌. 고하연은 어쩔 수 없이 불안해졌다. 그녀는 예전부터 조용하고 단정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지만 가족끼리의 거리감엔 민감한 편이었다. 밤에 잠결에 일어나 복도로 나와 연아방 앞을 지나갈 때마다 묘한 기운이 느껴졌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문 뒤에 또 다른 세상이 있을 것만 같았다. 어느 날은 충전기를 핑계로 연아방 문을 두드렸다. 연아는 문을 아주 살짝 열고 머리만 내밀었다.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하고는 문을 닫았다. 고하연은 잠깐 스치듯 방 안을 들여다봤지만 딱히 수상한 건 보이지 않았다. 다만 연아의 눈빛이 이상했다. 짧은 순간 놀람과 불안이 섞인 듯한 눈빛. 너무 빨리 문을 닫았고 말투도 평소보다 빠르고 건조했다. 며칠 후 집 근처를 돌던 동네 자율방범대원 아저씨가 뜬금없이 말을 건넸다. 요즘 경찰서에서 주민들한테 조심하라고 당부했어요. 젊은 여성 혼자 사는 집이나 낮에도 문 꼭 닫고 있는 집들, 가짜 부동산 중개인들이 빌려서 이상한 짓 하는 사례가 많다네요. 순간 고하연의 등줄기를 타고 한기가 흘렀다. 머릿속에 단 한가의 사람이 떠올랐다. 연아. 매일 밤 방을 잠그고 나가지 않는 여자. 아들은 멀리 있고 집에는 그녀 둘뿐. 가족이면서도 가족 같지 않는 거리. 말 한마디, 행동 하나까지 절제되어 있었던 연아가 왜 그렇게 살아야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혹시 그 방 안에 누군가가 있는 걸까? 아니면 연아가 어떤 위험한 일에 손을 댄 걸까? 그날 밤 고하연은 일부러 거실에 불을 꺼놓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10시가 되자 익숙한 발소리가 계단을 올랐다. 연아의 방문이 닫히고 바로 문 잠그는 소리가 났다. 정적 속에 심장이 요동쳤다. 그녀는 조용히 2층 복도를 걸어 방 앞으로 다가갔다. 하지만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볼 방법은 없었다. 오래된 나무 문에는 외부 잠금 장치도 없고 열쇠 구멍도 안쪽에만 있었다. 발길을 돌리려는 순간 방 안에서 익숙하지 않은 소리가 들렸다. 웃음소리, 그것도 남자 목소리였다. 짧고 가벼운 웃음, 결코 연아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고하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숨이 막히고 뒷덜미가 싸늘했다. 그 순간 그녀는 확신했다. 방 안에 누군가 있다. 남자가. 다음 날 아침 연아는 아무렇지 않게 부엌에서 아침밥을 준비했다. 평소처럼 조용하고 단정했다. 고하연은 말없이 식탁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다. 눈앞의 며느리는 평범했다. 그러나 그 평범함이 전부 거짓처럼 느껴졌다.
식사가 끝난 뒤 그녀는 휴대전화를 열어 경찰서 번호를 저장했다. 더 이상 머릿속 추측에만 의존할 수 없었다. 진실이 무엇이든 이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이제 막 시작이었다. 그리고 고화연은 그것을 밝혀야 했다. 자신의 집, 자신의 가족, 그리고 자신의 평온을 지키기 위해. 그날 저녁, 고화연은 미리 준비해둔 작은 CCTV 카메라를 설치했다. 오래전 집안에 도둑이 들 뻔했을 때 사두고 잊었던 물건이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복도 끝, 연하방 문이 잘 보이는 위치에 조심스럽게 부착했다. 집안의 모든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 불안과 확신 사이에 선 그녀는 더 이상 추측으로 시간을 보낼 수 없었다. 그날 밤도 역시 10시, 연하는 조용히 방으로 올라가 문을 잠갔다. 고아연은 아무 말 없이 부엌에 앉아 CCTV 화면을 지켜봤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고 화면 속의 복도는 고요했다. 그리고 정확히 10분 후 문이 아주 조금 열렸다. 누군가 방 안에서 손을 내밀어 문고리에 작은 검은 봉지를 걸었다. 이내 그 손은 사라졌다. 몇 초 뒤 마치 반대편에서 당기듯 그 봉지는 안으로 사라졌다. 고아연은 숨이 막혔다. 카메라는 모든 것을 담았다. 문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사람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방 안에 누군가 있었다. 그 누구도 나가지 않았고 나오는 사람도 없었다. 오직 손, 그리고 사라지는 검은 봉지.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연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식탁 위엔 평소와 다름없는 찬이 놓였고 연하는 평소처럼 조용히 아침을 준비했다. 고아연은 물 한 잔을 마시며 연하를 바라봤다. 대화를 시도해야 할까 아니면 더 기다릴까? 고민 끝에 조용히 말을 꺼냈다. 요즘 저녁마다 뭘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고. 연하는 미세하게 놀란 표정을 짓더니 곧 평정심을 되찾고 웃었다. 은행 일 때문에 자료를 정리하느라 밤마다 컴퓨터를 쓴다고 했다. 조용한 환경이 필요해서 문을 닫는 거라고. 열어두면 집중이 안 된다고.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시선은 고아연을 피했다. 그날 오후 고아연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 박씨 아주머니를 찾았다. 연배도 비슷하고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다. 별것 아닌 일인 것처럼 말을 시작했다. 요즘 이상한 사람이 동네에 돌아다닌다더라고. 혹시 집에 CCTV 달아본 적 있느냐고. 박 씨는 곧장 이해한 눈치였다. 고아연이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굳이 묻지 않았다. 단 2마디면 충분했다. 복도 쪽에 하나 달고 싶어요. 이틀 후 설치 기사가 다녀갔다. 새로운 CCTV는 방 문 맞은편 천장 모서리에 깔끔하게 설치됐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위치였다. 설치 다음 날 밤 고아연은 평소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다. 다시 10시, 연하가 올라가고 문이 잠겼다. 10분 후 화면 속 문이 다시 조금 열렸다. 검은 봉지가 문고리에 걸리고 이내 사라졌다. 모든 것이 어젯밤과 같았다. 그러나 이번엔 명확한 추가 장면이 있었다. 봉지가 사라진 후 화면 왼쪽 구석에 미세하게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누군가 안에 있었다. 안에 있는 누군가가 봉지를 끌어당기고 안으로 사라졌다. 고아연은 손에 들고 있던 차를 내려놓았다. 두려움이 확신으로 바뀌었다. 그 방 안에는 누군가 있었다. 가족이 아닌 누군가. 분명한 정황이 있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바로 동네 파출소에 윤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난번에 상담만 받았던 경찰관이었다. 고아연은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고 윤 형사는 조용히 들었다. 그가 말했다. 정식 조사를 위해선 강제 수색 사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영상 증거가 있다면 확인 후 조치하겠습니다. 그날 밤 고화연은 다시 CCTV 화면을 돌려보았다. 화면 속 손, 봉지, 그림자. 무엇보다 불길한 건 연하가 그 모든 것을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다음 날 그녀는 연하와 식탁에 마주 앉았다. 이른 아침 고아연은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어젯밤 문고리에 걸었던 봉지는 뭘 담은 거였느냐고. 연하는 잠시 멈췄다. 아주 짧은 침묵이 흐른 뒤 익숙한 미소로 말했다. 쓰레기였다고. 방 청소하다가 버리려 했는데 깜빡했다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고하연은 믿지 않았다. 연하는 항상 정리정돈이 철저한 사람이었다. 구석에 놓인 물건 하나까지도 제자리에 두는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봉지를 걸어두고 버리는 걸 깜빡했을 리 없었다. 답변은 매끄러웠지만 그 안엔 무언가 엉킨 실타래 같은 위화감이 있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연아가 출근하자마자 고하연은 침실로 향했다. 방 안은 말끔했다. 그러나 구석에 놓인 작은 캐리어 가방이 눈에 들어왔다. 전에는 없던 물건이었다. 조심스럽게 열어본 순간 고하연은 말을 잃었다. 그 안엔 남성용 셔츠 몇 벌, 면도기, 운동화 한 켤레가 들어있었다. 그 모든 것이 단 하나의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누군가 이 방에서 지내고 있다는 것. 누군가 이 집안에 숨어 있다는 것. 그녀는 가방을 다시 닫고 모든 걸 원래대로 돌려놓았다. 계단 아래서 들리는 오토바이 소리에 가슴이 철렁했다. 연아가 돌아오는 소리였다. 고하연은 황급히 방에서 나와 평소처럼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행동했다. 연아가 돌아와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를 들으며 고하연은 더는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느꼈다. 그날 밤 그녀는 다시 윤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엔 단호한 목소리였다. 영상도 있고 증거도 있습니다. 그 방 안에 누가 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수화기 넘어 윤 형사의 대답은 짧았다. 알겠습니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고하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쉬었다. 밤은 길었지만 이제 드디어 그 끝을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경찰이 도착한 시간은 밤 11시 40분. 고하연은 거실에 앉아 대기하고 있었고 연아는 여전히 방 안에 있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연아는 한참 만에 문을 열었다. 얼굴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목소리는 침착했다.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경찰이 왜 왔느냐고 물었다. 윤 형사는 주민 제보가 있어 확인차 방문했다고만 짧게 대답했다. 고하연은 뒤에서 CCTV 영상을 틀어 보여주었다. 화면 속에는 봉지가 문고리에 걸리고 사라지는 장면, 그림자가 스치는 장면이 분명하게 담겨 있었다. 연아는 영상을 보는 순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부정하지도 변명하지도 않았다. 고하연은 침묵을 깨고 조용히 물었다. 도대체 방 안에 누가 있는 거니? 연아는 길게 한숨을 쉰 뒤 조용히 입을 열었다. 방 안에는 자신의 남자친구도 누군가의 지인도 아니었다. 그곳에 있던 사람은 자신의 친동생, 이름은 지원,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남동생이었다. 어머니와 어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신 이후 연아는 혼자서 동생을 돌보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는 냉담했고 동생의 장애는 어디서나 기피의 대상이었다. 원룸을 구해도 몇 달 안에 주인에게 쫓겨났고 하숙집에 데려가면 다른 하숙생들이 불편을 호소했다. 갈 곳이 없던 연아는 결혼 후 어쩔 수 없이 동생을 데려왔고 숨길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집에서도 쫓겨날까 두려웠다고 했다. 고하연은 말을 잃었다. 머릿속에 쌓였던 의심과 두려움, 불쾌함과 분노가 서서히 수치심으로 변해갔다. 자신이 생각했던 모든 상상이 얼마나 왜곡된 것이었는지를 깨닫는 순간이었다. 연아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자기가 잘못한 건 알지만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아무도 지원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고 이 세상은 동생 같은 아이에게 너무나 가혹했다고. 윤 형사는 조용히 상황을 정리했다. 연아에게는 동생을 집에 데려온 것에 대한 법적 처벌 사유는 없었다. 다만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등록되어 있지 않고 긴급시 신고 체계가 작동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동사무소에 동생의 임시 거주 등록을 하도록 안내했다. 또한 지역복지센터를 통해 돌봄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고하연은 침묵한 채 경찰을 배웅했다. 문이 닫히고 집안이 다시 조용해지자 그녀는 연아를 마주보았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거실 조명을 끄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엔 지원이라는 이름 세 글자만 맴돌았다. 그는 어떤 아이일까? 왜 그렇게 꼭 숨어 있어야 했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리고 연아는 그 모든 걸 혼자서 감당해온 것일까? 다음 날 아침 고하연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일어났다. 부엌으로 가자 연아가 조용히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말없이 상을 차리는 연아의 손길에서 긴장과 불안이 묻어났다. 고하연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아 밥을 한술 떴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원이 아침은 챙겼니? 연아는 놀란 눈으로 고하연을 바라봤다.
그 물음에 담긴 온기가 너무 낯설었기 때문이다. 연아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이 조심스럽게. 그날 점심 연아는 출근을 하지 않았다. 고아연과 함께 동사무소에 가서 지원의 거주 등록을 마쳤다. 그리고 지역 복지센터에 상담 신청도 했다. 담당자는 예전에도 몇 차례 비슷한 사례를 접한 적 있다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웃들은 CCTV 설치 이후 무언가 이상하다고 눈치를 채기 시작했다. 특히 맞은편에 사는 박씨 아주머니는 수군거리며 물어왔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연아 씨 방에서 남자 소리가 났다고들 하던데? 고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는 조용히 연아에게 말했다. 우리 집에 들어온 이상 지원이는 가족이야.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어. 그 말에 연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날 이후 연아는 예전보다 더 조용해졌지만 어딘가 안도한 듯한 표정이 생겼다. 고아연 역시 무언가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다. 매일 밤 문을 걸어 잠그던 방 앞을 지날 때 느껴졌던 그 낯선 기운이 이제는 조금은 익숙한 공기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며칠 후 고아연은 혼자 마트를 다녀왔다. 간장, 채소, 쌀과 함께 소고기 한 근을 더 샀다. 이유는 말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그녀는 국을 끓이고 나서 연아에게 말했다. 지원이 이 국 먹을 수 있니? 연아는 당황했지만 곧 고기를 끄덕였다. 고아연은 아무 말 없이 국을 작은 그릇에 덜었다. 그리고 조용히 문 앞에 두었다. 그날 밤 방 안에서는 작은 숟가락 소리가 들려왔다. 고아연은 이불을 덮으며 생각했다. 이 집안에는 지금 누군가가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 이름도 없이 존재조차 의심받으며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있던 아이가. 그리고 그 존재를 향해 처음으로 마음을 열기 시작한 날이었다. 고아연은 며칠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내려앉은 듯했고 평소처럼 시장에 나가도 물건을 집어들었다 내려놓기 일쑤였다. 계산하고도 잔돈을 받지 않고 나와버릴 정도였다. 머릿속을 계속 맴도는 것은 한 가지였다. 연아의 동생, 지원. 그는 대체 어떤 아이일까? 몇 살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말을 하는지, 학교는 다녔는지, 그리고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작은 방 안에서 어떻게 지내왔는지. 마음속 궁금증은 점점 깊어졌다. 무서워서, 아니면 눈치 보여서, 혹은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녀는 여전히 아이의 얼굴조차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날 밤 문득 생각이 들었다. 이대로 계속 숨어 지낼 수는 없다고. 누군가는 먼저 다가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고아연은 평소보다 부드러운 말투로 연아에게 물었다. 지원이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니? 연아는 잠시 멈칫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밥에 참기름이랑 김만 올려줘도 잘 먹어요. 어릴 때 시설에서 자주 그렇게 먹어서 익숙하다고 해요. 고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평소보다 더 신경 써 반찬을 만들었다. 참기름도 좋은 걸로 준비했고 김도 불에 살짝 구워 바삭하게 만들어뒀다. 식사가 끝나고 고아연은 작은 접시에 밥과 반찬을 담았다. 연아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이거 지원이 가져다줘. 연아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 없이 접시를 받아들었다. 한참 후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문 앞에 밥그릇이 다시 놓여 있었고 그 안엔 말끔히 비워진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고아연은 처음으로 웃었다. 아주 짧은 미소였지만 그 안에는 마음의 작은 변화가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연아는 일찍 출근했고 고아연은 혼자 집을 지켰다. 점심 무렵 그녀는 갑작스레 결심을 하고 컴퓨터 앞에 앉았다. 발달장애인 복지센터, 자폐 스펙트럼 정보, 가족 돌봄 지원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며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생각보다 다양한 제도와 지원이 있었고 자신이 아는 것이 너무 적었다는 걸 깨달았다. 며칠 후 연아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고아연은 말했다. 우리 같이 복지센터 가보자. 연아는 잠시 말이 없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주말마다 복지센터에 방문해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담당 사회복지사는 지원 같은 아이들을 위한 소규모 활동반과 치료 프로그램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제는 지원이 스스로 나서서 외부 사람과 만나는 것을 극조로 꺼린다는 점이었다.
고하연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지원이가 편하게 느낄 만한 사람부터 천천히 만나게 하면 어때? 연아는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그날 밤 고하연은 방 앞에 작은 메모지와 펜을 놓았다. 그 위에 한 줄을 적어두었다. 지원아, 혹시 오늘 기분이 어땠는지 한 글자라도 써줄 수 있을까? 다음 날 메모지엔 조그맣게 적힌 글자가 있었다. 괜찮음. 삐뚤삐뚤한 글씨였지만 그 한마디가 집안의 공기를 바꾸었다. 고하연은 연아에게 말하지 않고 메모를 따로 모아두기 시작했다. 날이 갈수록 지원은 짧은 단어들을 남겼고 점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 나가기 시작했다. 어느 날은 불안, 또 어떤 날은 좋음, 어떤 날은 기다림. 그 짧은 단어들이 모여 고하연의 마음속에 쌓이기 시작했다. 아이는 살아있었고, 느끼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다. 단지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았을 뿐이었다. 이웃들의 수근거림은 점점 더 커졌다. 어느 날 시장에서 마주친 한 이웃이 말했다. 어머, 되게 젊은 남자 하나 숨어 지낸다는 얘기 돌던데요? 고하연은 미소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연아에게 말했다. 남 눈치 보지 말자. 우리가 지킬 건 체면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 말 이후 연아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짧고 조용한 울음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고하연에게도 해방이었다. 그제야 자신이 진심으로 마음을 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같은 지붕 아래 이제야 비로소 함께 사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마침내 고하연은 지원을 마주하게 되었다. 방 문이 살짝 열렸고 문틈 사이로 조용히 고개를 내민 아이는 생각보다 더 앳되고 왜소해 보였다. 눈은 크고 맑았으며 손엔 낡은 인형 하나를 들고 있었다. 고하연은 말을 건넸다. 지원아, 안녕?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시작이었다. 아주 작지만 분명한 시작. 그날 밤 고하연은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이 집에 또 한 명의 가족이 생겼다. 말은 없지만 마음을 주는 법을 배워가는 중이다. 그리고 나 역시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마음을 쓰고 있다.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지원이 조금씩 거실 근처로 나오는 날이 생겼다. 고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상을 차리고 문득 뒤돌아보면 문틈에서 작은 그림자가 엿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을 뿐이다. 연아는 점점 안정을 찾아갔고 고하연 역시 마음속의 장벽이 허물어지는 걸 느꼈다. 그날 아침 연아가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들고 들어왔다. 구청에서 받은 발달장애 등록 관련 서류였다. 담당 공무원이 말하길 등록을 해두면 향후 치료 지원이나 교육 연계가 수월해진다고 했다. 고하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드디어 모든 게 정리되는가 싶던 순간 뜻밖의 일이 찾아왔다. 문 앞에 나타난 중년 남성이 있었다. 반쯤 벗겨진 머리에 낡은 모자를 눌러쓴 채 헌 배낭 하나를 들고 있었다. 그는 다짜고짜 물었다. 여기 연아 사는 집 맞죠? 고하연이 누군지 묻자 그는 나 연아 친척이에요. 예전에 걔네 부모 돌아가시고 잠깐 동생 돌본 적 있어요. 지금 보니까 여기 산다기에 들렀어요. 라고 말했다. 이름은 장민수, 연아의 큰아버지였다. 연아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를 보곤 얼굴이 굳었다. 장민수는 당당하게 말했다. 자신이 지원을 키운 적도 있고 지금은 법적으로 보호자라며 데려가겠다고 했다. 연아는 말없이 서류를 꺼내 보여줬다. 지금은 자신이 사실상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고 거주지도 이곳이며 정식으로 등록도 준비 중이라고. 하지만 장민수는 물러서지 않았다. 예전 가족 호적에 본인의 이름이 보호자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들이밀며 지원에 대한 법적 권리를 주장했다. 그는 급기야 말했다. 나중에 국가에서 이런 아이들 지원 나오면 그건 나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키운 공도 있으니까. 고하연은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당신 애한테 뭐 해준 게 있냐고. 밥 한 끼라도 제대로 챙겨줬냐. 애가 겁에 질려서 사람만 보면 숨는 게 누굴 때문인데. 하지만 장민수는 비웃으며 말했다. 이봐요. 내가 애 때려 죽이기라도 했어요? 나도 사정 있어서 그랬지. 이제 와서 정들었다고 내 권리 무시하지 말아요. 그날 밤 연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고하연도 마찬가지였다. 그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함께 구청을 찾아갔다. 복지 담당자는 신중하게 상황을 듣고 난 뒤 조언했다.
법적으로는 아직 보호자 권한이 남아있지만 현실 양육과 보호 기록이 중요합니다. 정식 보호자로 전환하려면 가족관계 확인, 생활 기록, 그리고 필요시 재판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연하는 망설이지 않았다. 고아연 역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그 길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상황을 설명하자 변호사는 말했다. 지금 당장 법적 분쟁으로 가는 건 시간과 돈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선은 가정법원 보호자 지정 신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방해 행위에 대한 접근 금지 신청도 가능합니다. 며칠 후 장민수는 다시 집을 찾았다. 이번엔 더 뻔뻔했다. 내가 법원에 갈 거요. 애가 뭐 말도 못하는데 나랑 살고 싶다는 말도 못하잖아. 그런 아이한테 감정이입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야. 고아연은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아이의 마음을 봐요. 당신은 아이의 이름을 부른 적이나 있어요? 그날 저녁 고아연은 지원에게 작은 쪽지를 건넸다.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지원아, 너는 누구랑 살고 싶니? 다음 날 아침 쪽지엔 삐뚤삐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누나, 엄마, 고. 그 짧은 글자는 모든 대답이었다. 연하는 변호사에게 그 쪽지를 넘겼다. 변호사는 말했다. 이건 아이의 의사표현입니다. 장애 아동일지라도 자신의 거처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이며 재판부는 반드시 이를 고려할 겁니다. 그렇게 보호자 지정 신청이 접수되었고 구청과 복지센터, 담당 치료사 모두가 진술서를 준비했다. 한편 장민수는 여전히 마을 사람들에게 헛소문을 퍼뜨렸다. 거기 사는 며느리가 애를 숨기고 있더라. 그 애가 누구 자식인지도 모르겠더라. 시장에서도 수군거림은 계속되었고 일부 이웃은 고아연을 피했다. 어느 날 고아연은 연하에게 말했다. 체면이 다가 아니야. 우리는 지금 사람을 지키고 있는 거야. 시간은 흐르고 재판일이 정해졌다. 고아연과 연하는 묵묵히 준비를 이어갔다. 시장에서 장을 볼 때도 집에서 밥을 질 때도 무거운 말 대신 짧은 눈빛으로 서로를 확인했다. 그리고 그날 밤 지원이 처음으로 방에서 나와 식탁에 앉았다. 고아연은 아무 말 없이 밥그릇을 밀어주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연하는 조용히 수저를 놓았다. 그 순간 고아연은 확신했다. 이 아이는 지금 여기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무도 흔들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누구도 이 아이의 삶을 흥정의 도구로 삼게 두지 않겠다는 것을. 재판 당일 고아연은 새벽부터 눈을 떴다. 침대에 누운 채 한참을 숨죽이고 있다가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연하는 이미 준비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있었다. 입술이 하얗게 말라 있었고 손에 든 서류 봉투를 몇 번이고 확인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집을 나섰다. 지원은 센터의 판단에 따라 출석하지 않았다. 아이의 심리 상태를 고려해 불참이 결정되었고 치료사와 복지사, 교사가 대리 진술을 맡았다. 법원 대기실은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다. 장민수는 낯선 양복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옆에는 무료 법률 지원단체에서 나온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그가 들고 있던 서류철은 두꺼웠고 표정은 여유로웠다. 고아영과 연하는 그 모습을 조용히 달아봤다. 어떤 말을 해도 감정 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판사는 양쪽의 진술을 차례로 청취했다. 장민수 측은 법적 보호자 지위를 강조하며 지원의 과거 주민등록과 가족관계 등록부를 근거로 삼았다. 그들은 연하가 독신 여성이라는 점, 남편이 없다는 점, 지원을 숨기고 있었던 점 등을 지적했다. 이어 아이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불투명하다고 주장하며 지원금 및 후원금의 사용 내역에 대한 감시 권한을 요구했다. 연하는 준비한 모든 자료를 차례로 제출했다. 복지센터의 생활기록부,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치료사의 경과보고서, 그리고 지원이 직접 쓴 메모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고아연은 법정에서 한마디만 했다. 그 아이는 내 가족입니다. 내가 그 아이에게 배운 건 말보다도 무거운 신뢰였고 그 신뢰를 무너뜨릴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진술은 증인으로 출석한 지원의 치료교사였던 김하영 씨가 했다. 그녀는 단정한 말투로 말했다. 지원이는 장기간 말도 하지 않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하 씨와 함께한 이후 단어를 쓰기 시작했고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지금 환경이 바뀐다면 아이의 상태는 급격히 후퇴할 수 있습니다. 법정 안은 조용해졌다. 장민수는 언성이 높아졌고 결국 판사의 제지를 받았다. 그는 마지막까지 지원은 자기 조카이며 자신이 돌본 시기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의 진술은 모호했고 이를 입증할 문서는 없었다. 판사는 그 점을 지적하며 아이의 현재 삶의 질과 정서적 안정을 기준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재판은 휴정에 들어갔고 최종 결정은 2주 후에 내려지기로 했다. 법정을 나선 후 연하는 무너질 듯이 벽에 기대었다. 고아연은 말없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무 말이 없었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이긴 셈이었다는 걸.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조용히 저녁을 준비했다. 지원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지만 분위기를 감지한 듯 조용히 방 안에 머물렀다. 밥을 먹다 말고 고아연은 조용히 말했다. 무슨 판결이 나더라도 우린 흔들리지 말자. 그게 아이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안정이야. 연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젠 엄마라 불러도 돼요. 그 아이에게 엄마는 한 명 더 있어야 하니까요. 이틀 후 판결문이 도착했다. 법원은 연하를 보호자로 지정하며 장민수의 접근 제한을 명령했다. 판결문에는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발달 상황, 현재의 보호 환경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문장이 명시되어 있었다. 모든 과정은 끝났지만 고아연은 그 종이를 가만히 내려놓고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봤다. 연하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고아연의 손을 잡았다. 그 손에는 시간이 남은 주름과 함께 아이를 향한 확고한 의지가 느껴졌다.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다. 별말 없이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그 순간이야말로 진짜 가족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지원은 여전히 문틈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동자에는 분명히 안도라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3달이 지나고 지원은 19살이 되었다. 여전히 말을 아꼈고 사람들과의 접촉도 조심스러웠지만 눈빛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복지센터에서는 그를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발달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 지원 과정이었다. 생활훈련, 감정조절, 간단한 일상 노동 교류까지 포함된 통합 프로그램이었고 일정 기간 동안은 기숙형으로 운영되었다. 처음 제안이 왔을 때 연하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고하연 역시 마음이 무거웠다. 기숙이라는 말이 걸렸다. 가족과 떨어져 살아본 적 없는 아이가 단독으로 타인의 공간에서 적응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상담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원이 같은 친구들은 보호 안에서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연하는 며칠 밤을 고민했다. 지원이 집에 온 이후 처음으로 안정을 찾았는데 다시 낯선 환경으로 보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어느 날 밤 그녀는 고하연에게 물었다. 어머니, 우리는 너무 서두르는 걸까요? 고하연은 조용히 대답했다. 서두르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거야. 네가 없을 때도 이 아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결국 그들은 프로그램 참여를 결정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을 걸었다. 첫 주는 하루만 머무르게 하고 점차 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센터는 이를 수락했다. 그렇게 지원의 바깥 세상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첫날, 지원은 낯선 얼굴들 사이에 앉아 말없이 바닥만 바라보았다. 하지만 담당 교사의 말에 따르면 퇴소 전에는 짧게나마 웃음을 보였다고 했다. 집에 돌아온 그는 방에 들어가 한참을 나오지 않았다. 고하연은 조용히 문 앞에 메모를 두었다. 수고했어. 오늘 아주 잘했어. 다음 날 그 메모 아래엔 단 한 글자, 응이 적혀 있었다. 그 후 일주일, 지원은 매일 아침 등원해 밤에 돌아오는 일정에 적응해갔다. 고하연은 출석부처럼 작은 달력에 잘 다녀왔음, 표정 좋았음, 먹은 양 늘어남 같은 기록을 남겼다. 연하는 퇴근 후 고하연에게 메모를 건네받으며 하루를 정리했다. 아이가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가족은 그의 하루를 읽고 있었다. 한 달 후 센터에서 전화가 왔다. 정규 기숙과정 등록이 가능하다는 소식이었다.
이미 적응력 평가와 심리 검사를 마친 상태였고 센터 내부 회의에서도 기초 자립 가능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는 설명이었다. 무엇보다 지원 스스로 정규 입소 의사를 고개 끄덕임으로 표현했다는 말에 연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고하연은 책상 위에 오래된 수첩을 꺼내들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사용하던 일기장이었다. 마지막 페이지에 그녀는 이렇게 썼다. 그 아이가 자신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짧고 느리고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걸음이다. 나는 그 걸음 뒤를 천천히 따라갈 것이다. 입소 당일 연하와 고하연은 함께 지원을 배웅했다. 짐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센터 입구에서 지원은 뒤를 돌아봤고 고하연은 웃으며 말했다. 다녀와, 많이 배워와. 우리 집은 언제나 네가 돌아올 곳이야. 지원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눈을 마주쳤다. 그 짧은 순간에 고하연은 모든 말을 다 들은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집은 조용했다. 문틈에 숨어있는 그림자도, 식탁 끝에 놓인 세 번째 밥그릇도, 방 안에서 들리던 타자 소리도 사라져 있었다. 하지만 고하연은 그리 쓸쓸하지 않았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불안이 아니라 믿음이었다. 다음 날 고하연은 달력을 펴고 조용히 표시를 했다. 지원 입소 1일차. 엄마는 잘 참았음. 일주일 후 지원에게서 첫 손편지가 도착했다. 글씨는 여전히 삐뚤삐뚤했고 문장은 짧았다. 하지만 편지에는 밥 맛있음, 형아랑 말함, 선생님 좋음 같은 단어들이 쓰여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보고 싶음, 집. 편지를 읽은 고하연은 오래도록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밤 연하와 둘이 앉아 국을 끓이며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 아이는 돌아올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아갈 수 있는 거고. 며칠 뒤 센터에서 연락이 왔다. 다음 달부터는 일주일에 하루 외출이 가능하다는 소식이었다. 연하는 날짜를 지정하며 말했다. 그날은 꼭 밥상을 같이 차려요. 이젠 셋이 다시 앉아야 하니까요. 고하연은 대답 대신 오래된 찬장에서 예전 밥 공기 하나를 꺼냈다. 지원이 처음 집에 왔을 때 썼던 그릇이었다. 손으로 한참을 매만지며 조용히 혼잣말처럼 말했다. 우리 집 다시 셋이 되는 날이구나. 그 말은 누구에게 들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녀 자신에게 확인하는 말이었고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가을이 지나 겨울이 오기 직전 지원은 첫 외출 허가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다. 센터 교사가 직접 동행했고 방문은 단 이틀. 연하는 이틀 전부터 식단표를 짰고 고하연은 새로 뜬 국을 냉장고에 미리 담가두었다. 아이를 맞을 준비는 단순한 환영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시간을 안아주는 방식이었고 앞으로를 열어주는 신호였다. 지원은 생각보다 더 키가 자라 있었고 얼굴이 까무잡잡해져 있었다.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단단함이 묻어났다. 말은 여전히 없었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는 발걸음에는 주저함이 없었다. 고하연은 아무 말 없이 아이의 가방을 받아주었고 연하는 익숙한 목소리로 이쪽에 앉아 라고 말했다. 그 말에 지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셋이 처음으로 함께 식탁에 앉았다. 식사는 조용했지만 어색하지 않았다. 고하연은 밥을 푸고 연하는 국을 떠주었고 지원은 조심스럽게 반찬을 집었다. 숟가락 소리 외에는 말이 없었지만 그 조용한 식탁 위엔 온기가 흘렀다. 식사를 마친 후 지원은 작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고하연 앞으로 밀어둔 그것엔 손으로 그린 그림이 담겨 있었다. 집 모양 위에 사람 셋이 서 있었고 한쪽에 적혀있던 글자는 또박또박했다. 우리 집. 고하연은 한참 동안 그림을 바라보았다. 그림 속 자신은 회색 머리에 둥근 안경을 썼고 옆엔 연하가 서 있었다. 그 가운데 지원이 웃고 있었다. 비록 그려진 웃음은 서툴렀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웃음이었다. 그 순간 고하연은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풀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건 용서도 아니고 안도도 아니었다. 오직 한 가지, 받아들임이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셋은 거실에 앉아 따뜻한 차를 나누었다. 연하는 조용히 말했다. 요즘은 아이가 아침마다 스스로 일어나요. 침대도 정리하고 옷도 고르더라고요. 고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처음엔 그림자처럼 있었는데 이제는 비달에 서 있구나. 다음 날 아침 고아연은 직접 된장국을 끓였다. 국물이 자작하게 우러났고 손수 담근 김치와 함께 상에 올랐다. 지원은 별말 없이 숟가락을 들었다. 식사를 마치고 그는 천천히 고아연 옆에 다가가 조용히 무언가를 꺼냈다. 자그마한 수첩. 그 안에는 하루하루 적은 그림과 단어들이 있었다. 오늘 좋음, 밤 맛있음, 엄마 보고 싶음. 그 마지막 페이지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할머니 고마움. 그 글씨를 보는 순간 고아연의 눈가가 젖었다. 자신이 엄마가 아닌 할머니로 불리는 것이 조금도 서운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단어 속에 담긴 시간이 고스란히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 아이는 자신을 엄마라 부르지는 않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받아들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오후가 되어 지원은 다시 센터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가방을 메고 문 앞에 선 아이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연아가 손을 흔들었고 고아연은 작은 종이 하나를 가방 주머니에 넣어주었다. 그 안에는 전화번호와 함께 적혀 있었다. 생각나면 전화해. 엄마는 항상 여기 있어. 문이 닫힌 뒤에도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이제 이별의 공간이 아니라 다시 만날 것을 전제로 한 시작점이었다. 연아는 조용히 말했다. 저 아이는 언젠가 우리 없이도 잘 걸을 거예요. 고아연은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우린 그때까지 옆에서 가만히 등을 내주면 되는 거야. 그날 밤 고아연은 오랜만에 수첩을 펼쳤다.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다. 이 아이는 내게 말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대신 기다림의 언어를 알려주었다. 이 아이는 내게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다. 대신 존재만으로 믿음을 남겼다. 나는 오늘 비로소 부모가 되었다. 며칠 뒤 동네 마트에서 한 아주머니가 물었다. 그 집 아이가 다시 안 보이던데요. 혹시 어딜 간 거예요? 고아연은 조용히 대답했다. 학교 같기도 하고 세상 배우러 간 것 같기도 해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다. 고아연은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 구석에 지원이 남긴 그림이 여전히 붙어 있었다. 그녀는 잠시 멈춰 그 앞에 섰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사는 건 누군가를 기다려주는 일이구나. 그리고 기다림이 끝났을 때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는 거구나. 오늘 이야기 끝까지 관심 가지고 귀 기울여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드라마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평범해 보이는 가정 안에도 우리가 쉽게 알지 못하는 깊은 사연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침묵에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이해하려는 마음이야말로 진짜 가족이 되는 첫 걸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 기다려주는 마음, 믿어주는 시선, 그리고 조건 없는 지지가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우리는 그 과정을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공감과 응원이 이 채널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듭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느끼신 점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채널 구독을 통해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곁에 있는 이야기 놓치지 마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